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휴장을 하루 앞둔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또 이내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에는 방향을 다시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휴장을 앞둔 이유 때문일까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좀 적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금리 인하 후퇴, 또 고환율 여파 속에 싸질 대로 싸진 국내 증시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경주마 기술과 하나씩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기세를 좀 오늘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딱 성탄절 연휴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긴 했는데 좀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은 사실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은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가 되면은 환율과 지수가 같이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이 장 끝나고 나서 1,46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6% 전후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게 환율과 국채 수익률, 이제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지수,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고, 오전부터 정부와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쏟아지면서 장중에 코스닥 종목은 하락 종목수가 1,000개가 넘기도 하고, 오늘 3,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네. 비차익 쪽에서. 그래서 이제 지수랑 종목들이 같이 눌리는 현상인데, 오늘 갭 상승한 종목들이 여지없이 다 하락 전환하거나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고, 저점을 깨는 종목들은 매도가 더 나와서 저점을 더 깨는 그런 상황이어서, 장 후반에 이제 바이오 쪽 종목들, 알보리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등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금리랑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또 2차전지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됐다는 것들, 2020년 11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시장에 부담 주는 상황이고,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려면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서 지수가 흔들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수가 안정된 이후로 본격적인 종목 장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장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하루 종일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말이죠. 원래 우리 시장이 약세 시장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네. 요즘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6, 27세 이제 30일까지 3일 남았고요. 네. 그리고 26일가 이게 배당 기준일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배당 관련 종목은 이제 사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경을 비롯한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일부의 매수는 이제 들어오면서 어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까지도 연속성상에서 좀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장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내용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절차 개시한다. 이 내용과 함께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줄줄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이 좀 있었는데, 악재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그 악재가 다시 불거지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의 악재가 불거지는 모습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오늘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환율 올라간 부분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비해서 오늘 코스닥은 물론 일부 종목이 올라서 그렇지만 코스닥은 플러스에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에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우리의 우려에 비해서 시장이 좀 버틴다라는 느낌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급적 요인이 연말에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낙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 환율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잘 버틴 것 같다. 김동희 대표님.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보면 좀 재미없었는데,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좀 증폭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었으나
의외로 차분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200만 주 가까이 수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 비해서 유독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뭐 보조금에 대한 확정 이슈 이후에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워낙 좀 낙폭이 컸던 것이기 때문에 뭐 자사주를 또 꾸준히 사고 있으니까 조금 때린 것에 대해서 일단 방어 기제가 좀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환율이 여태까지 가보지 않았던 1,450원대 후반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도 되고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발발이 됨에 따라서 우려들이 커지고 있으나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는 조금 더 낮아지는 거죠. 뭐 대통령 다음으로 계속 순서가 낮아져도 그 충격이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좀 더 둔해질까요? 이제 지겹다 할 정도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이렇게까지 가봐야 그 어디까지 갈 건데 뭐 이런 정도. 뭐 지금 사실 뭐 국회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사실 밀리는 대로 밀릴 수밖에 없긴 한데 네. 뭐 그런 게 순서라고 하면 그렇게 알게 그냥 이런 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게 지금 이미 그로기 상태까지 몰려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뭐 또 다른 파장이다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낄 바도 없을 정도로 뭐 많이 좀 피폐해 있다 이미.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배당의 이제 마지막 기회를 타는 날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뭐 배당 받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돌을 던져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할까요? 그게 오늘 시장의 특징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히려 좀 둔해지는 이런 식의 투심이 슬프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놓고 보면 이청환 이사님 정치적 리스크는 이어지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심의에 대한 거를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란 수사에 대해서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또 이어진다라고 하고 객관적인 그 상황들만 놓고 본다면 아 이거 뭐야 또 이 정치 리스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는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그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밀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판 후반에 환율이 더 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이 이어지면서 또 튄 것도 있어서 그 정치인들과 정부에서의 그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정이 불확실성이 생기면 환율이 튀거나 지수가 빠지고 좀 뭔가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송달을 그 한 걸로 이제 그 헌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왔던 거라서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같은 말씀 드리는데 일정이 나와야 돼요. 일정이 언제 뭐가 될 것이라는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환율을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가장 문제가 그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되랄까 좀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을 자꾸 투자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역대급으로 싼 거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지금 찾지 못하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데 그것만 좀 안정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내년에는 좀 우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환율 조금만 더 짚어보죠.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어서 예. 지금 1,457원이거든요. 아까 1,400 장중에 60원 아까 찍었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쉬고 있는 사이에 정말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너무 불안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저도 1,458원까지 보고 왔는데 1,460원 뭐 잠깐 찍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1,500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460원, 70원, 80원 이런 지금 상황,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450원을 넘어서면은 어떻든 간에 외환 당국이나 아니면 연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환해지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네. 부분들에서 방어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할 건데 그 액션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환 시장에서도 트레이더들이 있고 거기에 수급이 분명히 논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칫 처음에 잘못 방어했다가는 그게
거기서 터져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진짜 방어할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가의 얘기들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은 달러 강세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환율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만 약한 건 분명히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한데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약세의 이유가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가운데 1,500원의 얘기가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애플이 신고가 갈 거야 그러면은 신고가 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런 속성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쭉 그쪽 매수세가 가고 또 매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또 밑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신저가 내고 그리고 나서 막 거기서 반대매 말고 터지고 나서 저점을 찍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외환시장에도 분명히 강력한 수급의 논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50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와중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국민연금에서 계속 뭐 외화자산의 상품들만 계속 사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비판 어린 얘기가 조금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외화자산을 살 때, 외국 주식을 살 때 환율을 가지고 해지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출한 상태에서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극단적으로 평균에서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쪽 방향으로 해지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벌어질 때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균이 20년 평균이 1,450원 이상으로 갔을 때 극단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도가 블룸버그발 보도예요. 네.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오면서 1,450원 이상에서 시장이 갔을 때 국민연금에서 진입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진입을 할 수 있겠냐 봤을 때 국민연금의 총 외화 자산이 4,855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거기 한 10% 정도로 환해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 485억 달러 정도가 환해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외환시장에서도 수급의 논리가 있고 거기에서 굉장한 매수 매도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강력한 환해지에 그러니까 달러 매도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원화 약세에 공격을 하는 측에서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을 고려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1,460원까지 온다는 거는 외환위기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번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수가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크게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믿고 싶은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1,5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붕괴하는 모양이 나타나면은 일시적인 텐트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가격이 되면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매 막 나올 거야. 네. 그러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공격하는 쪽 세력에서는 거기를 깨고 내려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간이 되면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했냐 이러지 않고요. 거기를 깨고 내려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증강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맨날 비판하는 증강기금 조성해 놓고 지금 사용 안 하죠. 아직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 했을 예. 겁니다. 공식적으로 왜냐?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런 자금들은 그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 밑에서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일시적인 방어 텐트럼이 생겼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환율도 똑같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환율도 물론 다 연관된 이야기지만 어느덧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월 20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리스크를 계속 그래도 기저에 깔고선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대표님. 네. 이게 한 달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네. 많은 뉴스들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오늘도 뭐 풍산의 류 회장이 뭐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풍산이 오늘 또 막 올랐던데.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들이 계속 출현될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까? 이런 이슈들은?
매매 어떤 이슈를 단기적으로 이용해 보기에는 또 쏠쏠한 이슈들이 던져지는 거긴 한데 네. 그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든가 지수 쪽으로는 지금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다소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어떤 입장들 견제하게 만드는 효과들을 만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한 달 전부터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네. 그죠? 이제 취임하려면 한 20 며칠 정도 남은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제 그동안 뭐 인수위원회 아니면 장관급 정도 된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 거기다 거의 트럼프급이라고 얘기 나오는 앨런 머스크의 강성 발언들, 뭐 또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뭐 취임 첫날 난 독재자가 돼가지고 네. 25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내리겠어. 네. 하루만 독재자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그 파장에 대해서 사실 미리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미국 증시는 아무 걱정 안 하고 있고 미국 빼고 나머지 사실 앨런 머스크가 그 당선되기 바로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되면 장이 엄청나게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선거 했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빼고라는 말을 뺀 거죠. 미국은 여전히 뭐 강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말폭탄의 충성 경쟁, 누가 더 트럼프 입맛에 눈에 들 것인가라는 것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트럼프 머리 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뭐 트럼프가 더 뭐 노예해줬고 뭐 지혜로워졌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면 생각했던 관세 부분의 한 반밖에 실행을 못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 전에 뭐 과격하다 싶게 던지는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게 다 실현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머리에 쥐나는 상황이고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하고 하루 이틀 있은 다음에 내려지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화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불확실성 물론 가까울수록 증대가 되겠지만 네. 그 이후에 얼마나 좀 잘 참았느냐 아니면 이걸 조금 약간 마사지를 해가지고 좀 융화해가지고 해석을 했느냐 그런 부분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취임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냈거나 아니면 엑시트를 했거나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풍 올 때 배 띄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폭탄이 쏟아지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투심을 막 흔들 때 굳이 여기에 정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일기 때 분명히 보여줬던 모습은 또 계속해서 잔상처럼 남아있고 말이죠. 이창원 이사님, 걱정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삼는 거 반도체 2차 전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보조금 확정하긴 했는데 실제 집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집행된대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 또 어떤 딴지를 걸어서 안 주려고 가진 수를 쓸지 그것도 한켠에 남는 이런 리스크들도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뭐 첨단세계 공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가시방석처럼 뭔가 결정된 건 없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그 예산안 이제 통과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가 명확한 것 같고요. 약간 망신이었죠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그 보통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뭐 그 부평 관세 때리고 뭐 그 중국 60% 부과할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 당선인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이제 이전 그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트럼프, 안티 트럼프 세력들도 안에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2기 때는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다 충성파로 쳐. 예, 상당히 이미 다 교체를 했고 이미 당을 상당히 장악했고 또 예산안까지도 그 당의 예산안도 거의 장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뭐 IRA법에 대한 폐기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인수위에서 나왔던 그 인수 보고서에는 그 AMPC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팩이라든가 수정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새롭게 부과하고자 하는 특히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갈 때 해야 될 것 같고 이전 1기에서 그 공약 이행률이 그 25%밖에 안 된다고 해서 2기 때도 비슷할 거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공약 이행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새롭게 그러니까 뭔가 없앤다기보다도 예를 들면 그 반도체라든가 2차전 뭐 배터리 기업들 안에서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은 작년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런 걱정보다도 지금 새롭게 뭔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 제재를 가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대안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정이 돼서 대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살펴볼 거 자사주와 관련된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하는 걸 이제 막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변화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의 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막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사주를 대주주들이 또 오너 일가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분 확보의 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게 그동안에 계속 비판받아 왔던 것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걸 이제 해소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인적 분할이라든지 회사를 분할하면서 그러면서 분할한 회사에 있었던 자사주에도 신주를 주었던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오너 일가의 지분을 계속 확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됐고 이제 31일서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리 여태까지 비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너일가라든지 아니면 지분이 얼마나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를 세우거나 그러면서 어떻든 회사를 계속 지배하는 지배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들도 그냥 분할해서 쪼개서 해서 또 거기서 또 또 새로운 IPO를 한다면 주발초가 생길 거고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분할을 했을 때 여기에 자사주의 대주주가 또는 자사주의 신주를 주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함부로 분할도 못 하겠죠. 예. 분할 결정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도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세요? 투자자들한테? 뭐 어쨌든 소액주주들이나 일반 투자가들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정책의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뭐 이번에 이제 야당 쪽 중심으로 해서 상법 개정까지 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뭐 연내 목표라고 했습니다만 일정상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돼서 만약 뭐 이사들의 그 주주에 대한 뭐 충성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다. 이런 것들이 뭐 진짜 현실화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 글쎄요 조금 과격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올해 유일하게 엄청나게 안 좋았던 시장을 대번에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가능하고요. 네. 사실 너무 좀 치우친 생각인 것 같지만 며칠 전에 야당 쪽에서 그 공청회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되게 좀 자극적인 내용 보고서 제가 야 이거 시원하긴 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야당 대표께서 어느 회사에 당신네 회사 PBR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0.3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럼 M&A 당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되게 단편적이고 좀 단순무식한 그런 방법 같은데 네. 뭐 우리나라가 사실 양극단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매우 실적이 좋고 밸류가 낮은데도 평가를 못 받는 상당한 기업의 그룹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돈을 못 버는데도 시장 과대평가되어 있는. 이게 사실 언밸런스와 차별화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그거를 합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플랫한 정도의
그 가치밖에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네. 제대로 인정받는 기업을 딱딱 구분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이디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창헌 이사님한테도 의견을 좀. 예, 뭐 저도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게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보통 자사주 취득도 있고 이거를 이제 소각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사주라는 게 주주들한테 돌려줄 만한 그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거를 대주주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거기서 신주를 배정을 받아서 더 대주주의 지분을 어떤 추가 돈이 안 들고서 자금 조달 없이 그냥 그 지분을 더 늘린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니까 불합리한 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거기 때문에 네. 잘한 제도이고 이게 규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규정이 맞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불합리한 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의 전환인 건데 그동안 내가 못하고 있어서 이제서야 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섹터 관련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냥 로봇 관련주가 아니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제일 핫하게 받고 있는 조선주와 같이 로봇이 엮여서 갔습니다. 이건 김 대표님께 먼저 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조선과 로봇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신박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한 작년 초부터 조선에 물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 네.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그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인력들이 이미 빠져나가가지고 그 틈을 어떻게 메꿀 것이며 네.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제대로 맞출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달 전에는 그런 화제의 뉴스도 있었죠. 외국 인력인데 작업 반장이 된 사람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어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여북하면 외국 인력들이 와서 일을 자리를 그 정도로 채웠군요. 숙련화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반장 역할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뭐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배 만들기에 있어서 뭐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아주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약간 고난이 기술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뭐 작년부터 모색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 일부 조선소 쪽에 이미 협동 로봇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발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 글로벌 협동 로봇 몇 개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해서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든 뭐 우리나라 양대산맥 갖고 있는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좀 올랐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 로봇주가 뭐 레인보우가 이제 삼성에서 한 15% 지분 보유하면서 투자했죠. 한 텐베거 나오면서 이제 로봇주 끌어갔고요.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또 맞습니다. 하나의 자료가 됐었는데 그 사실 면면을 보면 그렇게 1년 정도 끌었지만 수많은 한 20, 30개 되는 로봇주들의 이제 재무제표 까보면 아 숫자도 없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맨날 매출은 구멍가게 수준이고 이러니까 올해 사실 한 10달 정도는 거의 개점 휴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옵티머스 3가 보여주는 그런 로보택시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영상들의 어떤 예. 환상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트럼프 당선인의 사절을 지키는 로봇계 이런 모습들이 또 그런 비전을 좀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진짜 단가라든가 숫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건 결국 이 조선소 가서 큰 수주 받아가지고 협동 로봇들이 저렇게 직접 하는 것들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아, 숫자 찍는 로봇주가 드디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대감을 하나 더 플러스 원 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박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조선하고 로봇하고 뭐 협쳐서 시너지 이 부분에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저는 오늘 그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 조선하고 전력기기는 계속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식은 신기술과 신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선과 전력기기는 신경제, 신성장을 위한 구경제의 어시스트로 꼭 필요했는데 여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쪽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차피 트럼프 2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영제를 살린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트럼프 1기였던 2018년부터 2020년 동안에도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은
반도체하고 IT였습니다. 그때도. 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확연하게 뚜렷하게 핵심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차는 자율주행인 거고 AI는 로봇으로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한쪽으로 구심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이건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 때문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네. 그쪽으로 과정 속에서 어느 쪽이 확 버블이 좀 생겼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한쪽이 버블이 생겼다가 잠시 쉬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연말에 원래 좋았던 섹터들 빼놓고 연말에 다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좀 움직였고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내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주도할 섹터들이 무엇인가를 수급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고편 같은 게 지금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럼 내년에 본편 나온다는 거죠. 이 이사님, 로봇.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적으로 보이지 못해서 사실 확 타올랐던 게 또 훅 꺼져버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다시 한번 뭔가 기대를 가져도 되는 시점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 조선소에 필요한 그 용전 로봇 관련 수주가 뭐 맞아요. 3파전 벌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덴마크의 그 유니버설 로봇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정도인데 뉴로메카가 그 포스코에서 그 지분 인수가 지분 투자가 되면서 최근에 좀 한번 움직였다가 눌림 나왔다가 다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 이런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이 다 자동화 그 부분에 다 들어가서 포스코 철강 부분에서 자동화 부분에 이제 뉴로메카가 한번 들어갈 것 같고 뉴로메카는 것도 실적이 그로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안에서 그 좀 보시면은 저는 뉴로메카가 그래도 나름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그 HD 현대사무에서 그 협동 로봇 관련돼서 도입을 해서 지금 그 수주가 아마 관련돼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조선소들도 보면서 아 이거 저 괜찮다 그래서 같이 또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이 시장이 아마 개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레모 로보틱스라든가 그 뉴로메카 국내 기업에서 두 군데가 여기서 수주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업 자체가 올해도 수주가 지금 그 3대 조선소가 지금 그 수주 목표치를 좀 초과할 달성을 이미 한 상태고 또 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종목도 거기서 나왔는데 네. 아마 내년 하반기에도 아마 모멘텀 붙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그 군함이 좀 많이 부족하고 선박이 부족한 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런 수주뿐만 아니라 북미 진출하면서 조선업도 향후에 AMPC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이제 모멘텀이 있어서 아마 내년까지도 트럼프 시대에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 그냥 그 북미 진출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이제 나름 그래도 대안이 없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잘해야겠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그런 조선업에 대해서도 첨단 세액 공제 네, 그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적용 있습니다. 가능성. 이게 또 새로운 또 기대감으로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 그런 이제 그 북미에 투자했을 때 미국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세액 공제라든가 이제 투자 지원금 같은 거. 물론 미국 직접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걸 직접 전제를 하고 했을 때 있겠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뭐 조선업은 그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에 조정만 잘 나온다 하면은 내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이랑 조선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혼용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저는 마지막 질문 로봇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로봇을 좋아하고 관심도 많이 있어서 로봇이 어디까지 대중화 될 것이냐에 따라 사실 기업 사이즈, 우리 시가총액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우리가 애완견 키우듯이 집안에 꼭 하나씩 있는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로봇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종류도 말이죠.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네. 뭐 각종 위험한 일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로봇부터 네. 집사 같은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의 크기를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를 사실 뭐 개인 차원에서 확장해서 딱 세팅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작년 말인가 올 봄에 그 앨런 머스크가 물론 이제 로봇을 자기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고 네. 최근에 TSMC 회장도 앨런 머스크 만난 다음에 테슬라는 자동차가 목표가 아니라 로봇이 목표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직접 몇 달 전에 그 사우디 무슨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2040년 정도 되면 옵티머스 3 버전 이상을 100억대 푸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억대 네. 판매 100만 대가 아니라 100억 100억대입니다. 인류보다 더 많이.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 뭐 범인이나 아니면 로봇 기껏해야 집에서 로봇 청소기 쓰는 정도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진짜 10월 달에 그 공개됐던 로보택시에 나왔던 옵티머스 3의 그 설거지하고 화분에 물 주는 로봇을 지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몇 년 전 영화로 봤던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지금 옵티머스 3는 영상을 일부 짤 같은 거 보면은 네.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생각보다 비탈길도 막 흔들림 없이 걸어다니는 정도의 영상이 돌아다닐 정도라서 네.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현실적으로 그런 뭐 집사 로봇, 서비스 로봇,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서비스 로봇 계열로 해서 이렇게 깡통 로봇 같은 것들로 해서 강남이나 분당 쪽에 뭐 커피 배달 이런 거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실증 사업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금방 또 마음 먹으면 잘 추격하잖아요. 이 로봇이 우리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성장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 그 방산 분야 관련해서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라고 하는데 수리온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님, 네. 굉장히 일단 좋은 소식인 거죠. 방산이 좀 요즘에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수주 계약 소식 전하면서 괜찮은 또 모멘텀을 만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수리온 뭐 이라크 그 수출 계약이고요. 뭐 2대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수출 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쪽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왔고 한 10대까지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 조종사랑 정비사 등을 다 교육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수주가 된 거라서 이거 가지고 뭐 바로 뭐 반응하기는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좋은 소식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섹터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로템의 그 이제 특히 폴란드향 수주가 2차 수주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폴란드 정부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연내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연내 수주가 가능하다면서 좀 띄운 측면도 있었고 지금 이제 와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수주가 어려운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정의 빌미는 됐는데 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모멘텀 받겠죠. 김 대표님 방산주 네. 어떻게 보시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산 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잖아요. 유럽, 뭐 EU나 나토에 대해서 나 나토 탈퇴할 생각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유럽 국가의 평균 GDP의 5% 이상을 방위비 쪽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왜 너네 방위를 거의 꽁돈으로다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 떨어진 게 유럽 국가들이 한 2, 3% 내외 방위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방 예산을 한 2, 3% 올리고 더블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채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자체 국방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뭐 미국 거 독일 것도 사야겠지만 우리나라 것도 더 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었고요. 네. 결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뭐 방위 분담금을 더 타내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결국 미국 무기 더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미국에 의해서 오히려 조금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미국 쪽에서 이제 하나의 좀 지엽적인 현상이지만 계속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F-35 보러 이제 뭐 굉장히 비효율적인 네, 전투기다랑 아주 뭐 혹평을 쓰레기, 해버렸죠. 1,300억짜리 비행기 보고 쓰레기라고 하면 이게 참 할 말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24대 들여왔는데 네. 이거 갑자기 일론 그러니까 머스크 결론은 그거죠. 왜 사람이 타고서 가갖고 죽을지도 모르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최근에 미국에서 조류를 보면 뭐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오픈 AI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들하고 조인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인 무기 같은 것들 개발하는 게 하나의 조류처럼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똑같진 않지만 그 무인 드론이 가거나 이렇게 가면 50만 불이면 해결되는 걸 왜 1,000억짜리가 가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뭐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이잖아요. 네. 예산을 어떻게든 덜 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가능 창출을 해서 그쪽으로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도 조금 내려온 면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방산 체계가 유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인화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새 미국도 우리나라도 오늘도 강한 흐름이 나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드론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드론이라든가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향후의 미래 전쟁을 책임지는 어떤 디바이스로서 역할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그냥 단순 방산 이런 거보다도 뭐 무인 쪽을 하여튼 조금 더 비중 있게 심도 있게 하는 쪽으로 좀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사실 그 드론 공격이 굉장히 많이 뭐 제가 조명이 됐고 보도가 됐죠. 그래서 요새 지금 나오는 보도의 80% 이상은 다 무인기가 가서 맞아요. 때리고 받고 뭐 공격하고 서로 하여튼 치고받는 거지 사람이 가서 뭐 돌격전하는 건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북한 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기나 이런 드론에 대한 기술력의 고도화 이거는 이제 각 국가가 안보 상황으로 굉장히 비밀리에 붙여져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전쟁 상황에서 그 비중이 혁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섹터 짚어볼 화장품주입니다. 환율 수혜주로 화장품 주목해 볼 필요 있다. 박 이사님. 완전 수혜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지금 워낙에 1,46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뭐 1,500원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400원 전후로 꽤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400원 전후로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워낙 약세예요. 네. 그러니까 원화 약세 구간이 꽤 오랜 동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 원화 약세 구간에서 뭐가 수혜이냐? 당연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맞죠. 수혜이고 수입자들은 이제 피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원재료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수출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죠. 화장품이네요. 생각해 예, 보니까. 화장품이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뭐 요즘에 보면은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료 중에 라면 삼양식품은 지금 원화 약세 수혜주라면서 계속 뜨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원재료를 원래 음식료는 원재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 와요. 대부분 수입.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피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양식품에서 파는 그 라면은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 원화로 따졌을 때 이익이 굉장히 느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원재료 수입은 작으면서 수출은 많이 할 수 있는 그 상품의 독보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이 좋은 이런 쪽에서는 무조건 수혜인 거죠. 진정한 고환율 수혜주는 화장품주. 그렇죠. 그 따지고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가격 경쟁력이 무조건 생기는 거죠. 근데 똑같은 가격에 판다 하더라도 원화로 봤을 때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계속 관점을 내년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환율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군에서 우리가 원화 약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사님. 생각이 좀 다른 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화장품 섹터라든가 뭐 사망식품은 수출 비중 높으니까 고환율 수혜가 맞긴 한데 이게 업황을 이길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종목들 주가를 보면은 급락을 했다가 이제 11월달 급락했다가 좀 바닥 잡고서 이제 살짝 돌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이게 이제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11월달에 상당히 부진했고 특히 기초는 더 안 좋습니다. 색조는 좀 괜찮고요. 12월달에 좀 그래도 양호한데 대체로 이게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어요. 보통 상반기에 이제 미주로 수출되는 물량들은 거의 4월달에 수출이 피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미리 납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또 이제 아마존 프라이데이 이럴 때 11월달에 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8월에서 9월달에 납품이 집중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인증 문제 때문에. 지금 더 미리 선전을 하면서 8, 9월 달에 실적의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피크와 우려가 있는 상태가 그대로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면서 화장품 섹터에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환율 수혜로 보면 가장 강도가 센 건 사실 의류예요.
왜냐하면 의류는 OEM 업체 한세실업 이런 데는 100% 미국 수출이기 때문에 환율세 강도가 가장 세거든요. 원부자도 다 달러로 조달하고 판매도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수혜 강도가 센데 문제는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라든가 의류가 잘 안 팔리게 되면은 환율세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세가 분명히 맞지만 업황을 먼저 더 봐야 된다라고 그걸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을 먼저 봐야 된다. 김 대표님,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 구한다면 네. 우리 뭐 K 화장품 사실 우리가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다라는 네,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고 네. 중국 비중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중국 비중이 큰 아메리퍼시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주가가 좀 고생을 했었던 이런 것도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뭐 LG 생활건강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던 마찬가지죠. 것 네. 같고 사실 오늘 요 주제 갖고 회사마다 사실 대응 수위나 이런 시장에 소구하는 지역별 비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옛날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게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뭡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화장은 짙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내년도라는 게 뭐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물론 파월이 미국 경기 여전히 튼튼하니까 4번 아니고 2번 내릴게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도도하게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부총리께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1% 성장 거의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네. 경기가 어쨌든 꺾이고 안 좋을수록 옛날 속담이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화장품을 주목하게 된 것은 팬데믹 시기 때 마스크 쓰고 할 필요가 없었다가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마음껏 이제 하자 이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이라는 게 이제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오면서 한 2년 정도의 이제 호황을 누렸던 것인데 네. 옛날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경기가 조금 낮아질수록 나는 조금 뭔가 스트레스를 이걸로 풀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좀 반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중국 경기 쪽은 물론 어렵다고 보지만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나왔듯이 중국은 대규모의 부양책을 계속 푸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글쎄요, 뭐 펌프질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끼어 있다 그래도 또 우리나라의 또 지혜로운 이 기업 사장님들이나 뭐 이 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네. 어렵지만 또 한로를 뚫을 것이다. 오늘 그 어느 기사 보면은 중국에 굉장히 현지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화장품 신화를 이뤘던 분의 그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나아갈 방법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증시 상황 보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답답한 상황 이어지고 있지만 자 그래도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마음 편히 즐겁게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훈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는 충전 잘해서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